4월 14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564명, 이 중에 해외 유입이 940명입니다. 내국인이 91.7%를 차지하고 있고, 총 누적 확진자 중에 7,534명이 격리 해제된 상태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27명이고 격리 해제는 8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5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해외 유입을 일단 빼고 지역별 발생을 잠정적으로 볼 때 경기도와 경북이 5건의 발생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81.4%가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2주간의 전파 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이 절반이 넘는 52.3%, 거기에 더해서 해외 유입과 관련된 전파가 8.0%를 차지하고 있고, 장소를 보게 되면 병원 그리고 요양병원 등이 2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롭게 확인된 해외 유입 환자는 12명이고 유입 국가로는 미주가 가장 많으며 9명입니다. 유럽 2명, 기타 1명이고 국적으로 볼 때는 내국인이 11명입니다. 각 지역별로 집단 발생 사례의 현황을 보면 대구 달성군에 소재한 제2미주병원에서 동일 집단 격리 중인 환자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 중에 추가로 2명이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9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의정부 성모병원과 관련해서 격리 중이던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총 64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새롭게 집단 환자 발생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경북 예천군에서는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1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현재까지 25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환자가 50%를 넘어섰고, 특별히 해외 유입으로 인한 전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가격리 지침의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개인 물품을 별도로 사용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오전에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을 설치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지원단 산하에 실무추진단이 구성이 되고, 이 실무추진단은 국립보건연구원장 그리고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정책실장이 공동단장이 되어서 치료제, 백신, 방역 물품 등 3개 분야에서 산업계, 학계, 연구계, 그리고 병원 및 의료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코로나19 예방 백신 개발을 위한 글로벌 임상시험 연구에 국제 백신 연구소 등과 함께 참여하는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내일 실시되는 총선 투표와 관련해서 투표소에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행동 수칙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 투표 가기 전 그리고 귀가 후에 손 씻기를 철저히 하시고, 투표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다른 선거인들과는 1m 이상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 그리고 손 소독제로 소독 후에 일회용 비닐 장갑을 착용하시고, 투표소 입장 등 투표 사무원의 지시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또한 투표 인증을 위해서 도장을 손에 찍는 등의 행동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투표일이자 공휴일인 내일 불효불급한 모임, 외식, 여행 등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계속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현재의 전 세계적인 감염병 재난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길은 결국 인공적인 면역을 기르는 백신 그리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가 다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각오로 범정부 지원단이 꾸려져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전력을 다하겠지만 당장 짧은 시간 안에 상용 가능한 성과를 거두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흘러서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치료제 개발 후에 생길 수도 있는 약제 내성의 문제, 그리고 백신이 개발된 후에도 대규모 접종 사업의 진행 등의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 시점 그리고 미래에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포함된 생활 방역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강한 방역의 수단입니다. 지금까지 거듭 말씀드려온 대로 코로나19를 겪은 다음에 우리가 맞이할 일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서로가 인사하는 방법인 악수가 사라진 세상,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를 확인하듯이 매일 전 세계의 감염병 동향을 찾아보는 세상, 그리고 기침 예절 등을 실천하기 위해서 티슈와 손 세정제를 챙기는 세상이 바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는 세상입니다. 생활 방역이 실현되고 설령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가 변한다 하더라도 코로나19가 발생하여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고위험군, 즉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 그리고 각종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임산부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약에 관계없이 앞으로도 외출이나 다중접촉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언제든지 재발하거나 재유행하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지만 나 자신 그리고 가족, 이웃, 사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 연대하고 참여해서 보다 안전한 세상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부본부장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브리핑 내용 이덕영 기자가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27명이 추가돼 모두 1,56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루 신규 환자 수는 엿새 연속 30명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는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가 12명이었고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경우가 15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2명, 인천 1명, 경기 8명 등 수도권에서 11명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고 대구에서 3명, 경북에서 5명, 울산에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항 검역 과정에서는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완치돼 격리 해제된 환자는 87명이 추가돼 모두 7,534명이며 사망자는 5명이 추가돼 2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존 약물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 적용하는 임상시험을 신속 지원하고 확진 환자의 혈액을 이용한 항체의약품과 혈장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항체의약품은 내년 중, 혈장 치료제는 2-3개월 내에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까지 국산 백신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하루 앞으로 다가온 총선 투표를 앞두고 투표소에서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발열 체크와 비닐장갑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투표 인증을 위해 비닐장갑 위에 투표 도장을 찍는 것도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신 투표 확인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경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모시고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 며칠째 20명대 신규 확진자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수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최고로 낙관적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 보는 건데요. 예. 어떻습니까? 제로까지 떨어질 기대를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국내 발생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잘 제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숫자가 굉장히 많았었지만 앞으로 저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더 많이 떨어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이제 전혀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까지도 갈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가 나타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환자를 중심으로 또 짧은 시간 안에 또 하나의 또 새로운 지역 감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집단 감염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막아야지만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해외야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국내의 경우에 극단적으로 이 신규 확진자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어떤 관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증상이 없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그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증상 감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19 감염의 대략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까지가 무증상 감염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서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분들로부터 감염된 사람들이 증상을 나타내서 그 주변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진단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다라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하기보다는 이런 분들로부터 감염이 옮은 사람들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전반적인 어떤 검사에 대한 열려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이런 무증상자로부터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국민들 대부분에게 마스크를 쓰도록 권장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이러한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도 있지만 마스크는 그러니까 남을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민들 전체에게 마스크를 씌움으로써 무증상자로부터의 어떤 환자로부터의 그 전파를 막을 수 있었던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슬슬 날씨가 더워지고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마스크 착용이 이제 어려워지는 시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증상 감염이나 이런 분들이 생겼을 때 이런 분들로부터 어떤 감염을 막기 위한 그러한 마스크 착용이 좀 앞으로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략이나 또는 고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군요. 그 맞습니다.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전체 국민을 씌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자, 신천지 31번째 확진자 관련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거짓말을 한 걸로, 거짓말인지 혹은 허위 모르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요? 이렇게 어떤 확진자가 자신의 어떤 동선 같은 데서 잘못된 사실을 얘기한 것이 왜 방역 체계에 있어서 중요할까요? 저희가 방역 체계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환자의 동선과 그다음에 누구와 만났는지에 따라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코로나19라고 부르는 감염이 굉장히 전파력이 높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런 감염의 경우에 있어서는 크게 매개체를 통한 감염과 그다음에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매개체를 통한 감염의 경우에는 물이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하면 되지만 코로나19는 이런 매개체를 통한 감염보다는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를 통해서 가는 감염이기 때문에 누가 언제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일일이 다 확인이 돼야지만 맞습니다. 감염을 최소화할 수 그리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한 또 검사를 해야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무증상 감염자와 같은 분들을 저희가 찾아낼 수 있거든요. 증상만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저희가 절반에서 3분의 1을 놓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학적인 정보에 근거한 대규모 진단검사만이 이런 코로나19에 관련된 환자 전체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여태까지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역학적인 정보들, 누가 누구를 언제 만나는지에 대한 이런 정보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방역당국이 협조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초기 어떤 감염자들의 대부분 동선이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요. 왜 아직까지 최초의 어떤 전파 경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건가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그 신천지 내부에서의 어떤 그 협력에 대한 문제가 초반부터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코로나19의 그 신천지 내부에서의 1차 감염 사례는 1월 중순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장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은 이제 31번째 환자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2월 10일에서 18일 사이 정도쯤에 이제 나온 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중순에서부터 2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의 그 격차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사람이 가장 먼저 선행해서 나타나는지를 알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항체 검사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신천지 그 신도들에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항체 검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시행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누가 과연 1차 감염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알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체 검사를 하시면 그 신천지 신도 전체에 대한 항체 검사가 이루어져야지 분명한 어떤 그 전파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해석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그렇게 가려면은 그게 또 어떤 역학적인 정보하고 같이 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또 만났고 이게 계속 또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협조가 같이 있으면서 전체적인 항체 검사가 이루어지면은 약간은 저희가 좀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31번째 환자의 경우에는 또 관심을 끄는 게 최장기 입원 환자입니다. 치료 실패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요? 일단 바이러스가 계속 배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봐야 되는데요. 31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기침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19와 관련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계속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단 치료 실패의 생각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말 자체가 조금 좀 어폐가 있는 거는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치료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치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감염 질환에 있어서 가장 명확한 원인에 대한 치료는 감염의 병원체를 없애는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세균인 경우에는 항생제를 쓰는 거고 그다음에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는 아직까지 명확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방법보다는 증상에 대한 대증적 치료를 우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계속 시행을 하면서 환자의 면역력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라 치료 실패라기보다는 환자의 어떤 본인의 면역력에 의한 바이러스의 어떤 극복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분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어떤 병원 전체 의료 체계에 주는 부담감이 너무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케이스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코로나19의 어떤 지금 현재 질병의 코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재확진자 같은 사례들이거든요. 이런 재확진자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저희가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는 재활성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러한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경우에 후반부로 가게 되면 저희가 회복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회복기에 들어오면은 이게 회복기에서의 임상양성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 끝나는 어떤 그런 바이러스 감염도 있지만 회복기에 굉장히 바이러스가 나오고 들어가고를 반복하면서 이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가다가 회복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마지막 환자가 이런 식으로 몇 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환자가 많게 되면 분명히 의료 자원에 문제가 생길 텐데 이런 환자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자료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재확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돼서는 대략 한 100여 명 정도가 나왔고 중국의 보고에서는 대략 한 10% 정도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우리가 나오면은 거의 우리나라 한 600명 가깝게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아마 데이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임상 사례를 지켜봐야지만 이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